법륜 스님의 쓰신 책 중에서 제가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서 읽고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솔직히 공부가 재밌고 봉사활동도 재밌고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지국촌 공상회라는 그 봉사단체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정말 그 링겔을 맞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도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음을 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스님의 주례사를 책을 읽은 이유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이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질문이 여지가 좀 불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남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되는 거, 사랑이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살피면 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살면 되지. 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건가, 자기 욕심인가, 이걸 살펴라고 가르치는 게 주례사거든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보면 다 제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인 줄 알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 이거를 상대를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는 게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미워하면 지금 미워하는 줄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지금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상대를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서 알고 싶으면 물어서 알면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죄도 아니고, 모르는 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착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뭐 많이 아는 척 착각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틀렸는데 틀린 줄을 모르면 이제 이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내가 좋아서 지금 하는 짓인가,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짓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일 때 상대를 고려 안 하고 내만 좋다고 하는 짓일 때는, 내가 사랑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주나 하지만, 나는 좋아서 하지만 상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를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상대에게서 비난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좋아해 해가 따라다니는데 그건 내가 좋은 거지.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지. 그 여자는 싫다는 거예요. 싫은데 맨날 따라다니면 이제 성추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결국은 젊은 총각이 처녀가 총각을 사랑한다 하면 거기에 사랑하는 무의식이 뭐예요? 우선 신체가 건강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까름하고 내 생각이지 상대를 고려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지금 다 복잡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여기에 내가 좋아서 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기적일 때 이기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상대가 이기적인 것을 용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기적이면서 내가 헌신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기적인 것을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거 안 일어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지금 뭔가 지 마음에 쏙 드는 걸 아직 못 만났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캄보디아에 지금 봉사를 간다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이 남을 도와야지 하고 가지만 내 살아온 까르마, 아까 되겠지만 내 까르마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이 습관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자기가 보면 되죠. 꼭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싫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거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들이 몇 명이 돼요. 싫지만은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 심부름도 가기 싫지만은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 갔으면 마음에 썩 안 내키더라도 내가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럼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좋아해서 해주냐 내가 싫어해서 해주냐는 상대한테는 별로 중요 안 해요. 나한테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면서 하면 내가 즐겁고 싫어하면서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네 인생이 즐거워지려면 좋아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못 내면 자기가 살면서 힘들죠, 뭐 괴롭지 뭐. 그래서 그건 자기 문제지.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자기 문제가 뭐 다시 질문을 해봐요. 근데 그때도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제 캄보디아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불쌍하고, 솔직히 좀 불쌍하다는 마음을 느껴서 안 되는데 애들이 좀 불쌍하고 솔직히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얘를 진짜 정말 내가 내가 만약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은 한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만큼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함을 느꼈어요, 도와주면서. 근데 제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때는 저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걔네들을 진짜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는 날 제가 애들한테 캄보디아어로 나 내일 한국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친구들끼리 막 뛰어놀고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신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링겔을 맞았어요, 캄보디아에서 병원에서. 정말 그 자원봉사 하다가 땀도 많이 흘리고 이사병이 걸려가지고 링겔을 맞고, 근데도 제가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저보고 NGO 단체 선생님께서 저보고 쉬라고 하는 거 저는 또 몸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나 간다고, 저는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했었어요. 애들한테 그 말은 안 통하지만 한국말로 진짜 내가 가더라도 정말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나 만나러 와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아들 딸처럼 챙겨줄게. 막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했어요.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언어가 안 통하도 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마음만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애들끼리 막 뛰어놀고 막 얘기도 안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진짜.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 얘네들한테 애틋한 감정도 있었고, 진짜 한국 떠나면 얘네들 가면 정말 슬플 것 같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는데 애들이 또 오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그때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땀뽕사자 애들한테는 막 여자애들한테는 막 안기고 막 뭐 가면 안 된다고 막 울고 이러는데 나한테 와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교육봉사 할 때도 저는 정말 성실성의껏 애들 가르치고
진짜 애들하고 맨날 레슬링하고 놀아주고 쉬는 시간도 없이 저는 애들 막 레슬링, 제가 좀 등치가 좋다 보니까 애들이 막 레슬링하고 달라붙는 거 막 애들 레슬링하고 놀아주고 막 맨날 막 그 같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짖지도 않고 놀아줬거든요 저는. 아 근데 제가 전했던 마음에 비해서 이게 오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란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를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 전공이 너무 좋아요.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그다음에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하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정말 성실하고 마음을 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일에 또 실증을 느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직장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경험이 아주 잘했는데 연애해 봤어요? 예, 해봤는데 다 짧게 연애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좋아하듯이 어떤 여자를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가 여자 반응이 그렇게 애들 반응처럼 시큰둥하면 자기 큰 충격 받겠다. 몇 번 그렇게 충격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하나를 통해서도 이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좋아할 때 그 아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게 아니다는, 그 아이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불쌍해하고 내가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내가 좋아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이 즐거웠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기뻤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대가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좋아라도 해라든지 가거든 눈물이라도 흘려라든지. 근데 이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먹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니까 지금 기분이 딱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살이 이어져 있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애들이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분 좋아했는데, 그때 만약 애들이 반응을 안 해줬으면 자기는 처음부터 그 아이들에게 정이 안 갔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반응을 해오니까 자기가 더 요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는 열심히 해주면 더 큰 반응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에 반응이 그 자기 간다는데 그 애들은 뭐 가는 건 네가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도에서 지금 학교 운영하는데 저런 봉사자들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냥 누워있는 환자, 예를 들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루 와서 도와주면 하루 와서 도와준 만큼 도움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딱 아까 정을 주고 마치 한국에 데려가가지고 공부시킬 것이 해놓고 한국에 와서 살아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걔들을 도와줬는데도 걔들이 반응이 없는 것 이상으로 걔들도 봉사원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이 정을 줬는데 어때요? 돌아가고 소식이 없이 정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걔들은 그런 경험을 오래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고아원에 가보면 가서 막 선물도 사가고 막 가가지고 막 아무리 해줘도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애들이 알아요. 내가 고아원 애들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말이었는데 뭐라고 나보고 얘기했냐. 그때 내가 법사를 했어. 법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 3번 놀아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문객이 3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원이 돼가지고 사진 찍고 놀아주고 놀이를 오늘 3번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많이 해줬지만 애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루에 그것도 무려 몇 번,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굉장히 이게 애를 써야 겨우 반응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게 오히려 상처를 많이 줘요. 한 번 왔다가 가고 한 번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 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별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갔을 때 그런 걸 유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간호사 출신이 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왜 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밖에 약을 안 주고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막 기존에 했던 방식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이 엄청났어요. 왜 이걸 제대로 안 해주냐고. 그래가 막 벌려가지고 막 사업을 크게 벌리고 막 약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준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하지만은 더 달라 그러잖아요. 줘봤어요. 계속 더 달라 그러지. 그 다음에 약을 줬는데 안 먹고 갖다 버려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이런 인간들을 왜 도와주냐고. 그래서 한 달도 안 되고 보따리사 가버렸어요. 3년 한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가면 사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요. 기대 심리.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해내놔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사죠. 물건을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넌 돈으로 보상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고 여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봉사로 많이 사랑해주고 대신 돈으로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걸 갖다가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죠. 이 거래를 하죠. 이 거래에 손해났다고 싶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무주상보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주상이라는 거는 뭐 내가 뭘 주고 이름을 안 썼다, 봉투 이름 안 썼다, 이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기대하는 마음. 내가 설악산을 좋아한 것은 실망이 없습니다. 내가 동해 바다를 좋아한 것도 실망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바다 좋아하니 바다 니도 날 좋아해라, 산 니도 날 좋아해라, 이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좋아할 때는 반드시 거기로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으니 네가 은혜를 알겠지. 가장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사랑이라 그러죠. 그것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은 거기에도 대가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가장 계산이 심한 게 남녀관계. 연애나 부부, 결혼이. 연애가 조금 덜하고 부부간 결혼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선보러 다니는 거 온갖 조건 따지는 그게 뭐예요? 그거 지금 집 살 때 좀 어떻게 사게 살까, 물건 살 때 어떻게 좀 사게 살까 하는 것보다 10배 더 하나 잡아가 평생 뜯어먹으려고 지금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살아보니까 살 때는 잘 샀다 싶은데 써보니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본인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 꽤나 좀 한다. 미리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내가 좋았어. 항상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애가 낳아라 그러니까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좋아서 애를 낳았고, 애가 이것 먹여달라 저게 먹여달라 해서 먹여준 거 아니잖아. 내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사 먹이고 저것도 사 먹이고 이 옷도 입히고 저 옷도 입히고, 이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애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애를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좋아라고, 애 없으면 허전하고 애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다. 애를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애는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과보를 청하죠. 그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가지고 논 애를 먹이죠.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것도 갖고 놀았다고 이게 다 대가를 바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네 키운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부모 정은 모르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그래 해주는 게 마치 우리가 공기에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거 공기 고마움 모르잖아요. 이건 태어났을 때부터 저절로 쉬었던 거고 물은 저절로 마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엄마가 해주는 건 그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인식 체계 안에 원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서 다른 애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애는 지보다 더 잘해주거든. 그럼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는 자식이 컸을 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안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선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도 미리 알아서 자기 경험화,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 아이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청해가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갔지. 가서 내가 해줬지. 모욕도 시켜주고 레슬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내가 해준 거지. 내가 좋아서 그냥 닌길 맞아가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참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뭘 줬다 하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돌아오니까 지금 실망이 오고, 그 실망을 하게 되니까 진짜 준다는 게 뭔가, 사랑이 뭔가 이런 자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 작용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다. 이 지금 인간의 마음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게 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이것이 우리 고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뇌, 괴로움의 핵심이고 미움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 내가 미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살려면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할 뿐이다. 내가 좋아서 했다. 내가 뭐 설악산 좋아하는 거 산이 좋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냥 좋아한 거고, 바다도 내가 좋아서 좋아한 거고, 그 여자도 내가 좋아했을 뿐이다. 그래서 다만 사랑할 뿐이다. 다만 좋아할 뿐이다. 이게 이제 무주상보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이제 사는 게 좀 편하죠.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자기가 그냥 할 뿐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4살 딸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둘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는 외롭다,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만끽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낳아야 될지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애를 하나 낳았다고요? 네. 그럼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낳아놓고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니, 젊은 20대 학생이 물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자기 같은 사람이 낳아서 존재하지. 자기만 안 낳으면 존재 안 하지. 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라는 생각을 일으켜요. 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그냥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는 망상에 속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존재하느냐? 그건 성립하지 않아. 존재는 있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삶은 왜 사느냐 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느냐 해가 방법을 알면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사느냐 하면 종착은 자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살지 자꾸 하면 그때 가서 어디로 간다고? 살 이유가 안 나오거든요. 왜? 사는 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탐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는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 사는 건 주어졌는데, 사는데 사람들 쭉 한번 보세요. 사는데 메뚜기도 살고 토끼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데,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속박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나는 자기는 괴롭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건강.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속박받고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런데 실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달라요. 인생의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괴로울까를 연구하면 괴로운 원인을 알 수가 있고, 그 괴로운 원인을 제거시켜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다는 건 늘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열반, 니빠나, 니르바나 이 말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한다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해탈, 열반. 해탈이란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고, 열반이란 말은 모든 괴로움에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을 쉬운 말로 하면 뭐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목표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면 죽으면 되고, 나는 괴롭게 살고 싶다면 괴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쥐가 쥐약을 먹을 때 살려고 먹었어요? 죽으려고 먹었어요? 살려고 먹었는데 죽게 되니까 억울하잖아, 그죠? 근데 이 고통은 어디서 왔냐? 쥐약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부처님은 그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그 쥐약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만 말해요. 이러라 저러라 안 그러고. 뭐라고? 쥐가 막 먹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 그 쥐약 들었는데 이래요. 그러면 살고 싶은 쥐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죽고 싶은 쥐는 어때요? 먹을 수도 있겠죠. 예, 죽고 싶은 쥐가 먹는 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조정하는 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고, 다만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쥐약 들었는데 이래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해주는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모르고 엉뚱 선택을 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뭐라냐? 실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 그래.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은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라 하면 들어보고 옳으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엄마를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엄마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택을 안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넘으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육신이 독립해야 됩니다. 즉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 정신이 독립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의지해서 돈 얻어가 살고 있으면 아직 미성년자예요. 아직 젖먹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듣고
거기에 살면 이것도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년자예요. 엄마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누가 하는 거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나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하니까 엄마가 안 돼 이랬을 때 엄마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저래 허우대만 멀쩡한 거는 실속이 없다, 네 정신 차려라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엄마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 엄마의 지혜로움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내가 보기에는 엄마의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 돈 없다, 학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 인물이 못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의 인생 철학은 인물 못난 거, 돈 없는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사람이 신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의견을 반대해서 내가 선택하니까 당연히 결혼식에 엄마의 축하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결혼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할 때는. 그러면 대부분 이럴 때 고민하는 건 뭐예요? 지원은 받고 싶고 축하도 받고 싶고 하는 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스님이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욕심을 내기 때문에 네가 머리가 복잡하다. 네가 욕심만 버리면 굉장히 클리어 되는 거예요. 요거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자기가 딱 판단이 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를 가질지 두 개 가질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키우고 힘든데 뭘 둘이냐, 둘 나가가지고 잘 못 키우는 건 하나 키워가 잘 제대로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로 이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아이고 하나 키우면 애가 외로워서 안 된다, 둘 나가지고 의지하도록 살아야 된다, 이거는 주로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대부분 하나 키워보니 애가 문제가 있으니 뭐다, 둘은 내야 되겠다 하고, 둘 나가 키워보니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아이고 하나나 제대로 키워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경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고, 나도 경험 없이 했다가는 후회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미처 예측 못했던 얘기를 들으면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면 되고, 내 인생관과 다르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둘이냐, 셋이냐고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도 견해가 두 가지예요. 나는 애 필요 없다 해서 안 낳은 사람이니까 그거 둘이 낳아라 하고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야 없어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둘이나 셋이 낳아라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니까 그건 내 개인이 갖는 인생관의 관점에서 말하느냐, 내가 사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필요성 때문에 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스님 왜 어떤 때는 이래 말하고 어떤 때는 저래 말하냐가 아니라, 묻는 사람이 스님 개인의 견해가 어떠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물으면 대구던 한 서너 명 낳아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 견해고 참고해서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형제도 없고 외동으로 지내와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몇 학년이야? 고3이요. 고3. 네. 원래 시험 칠 거야, 안 칠 거야? 네, 수시 합격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해놓고 예. 시험 쳐서 합격했다니까. 그럼 대학 등록해놓고 문경에 와서 1년간 등록하자마자 휴학계를 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경에 와서 1년간 행자를 하세요. 한 100일간 행자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또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인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늦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마음이 잘못 형성되면 비록 내가 기술을 익혀가 좋은 직장을 가져도 외로우니까 연애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금방 좋아져 버려.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근데 같이 살아보면 도저히 못 살 사람. 그럼 또 헤어져야 돼. 헤어지면 또 거기다가 애까지 낳고 헤어지게 되면 또 나하고 똑같은 경우를 또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업을 받았지만은 이런 업을 내 대해서 딱 끝내야 돼. 그래서 아빠 문제도 아니고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다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걸 원망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든 저렇든 내가 태어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 항상 기도를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미움, 원망을 갖게 되면 그거는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 긍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야 돼.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만큼이라도 키워주셨다.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돼. 첫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이 까르마, 업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깨달음장 못하거든. 졸업 딱 하면 이제 깨달음장 하고 그 다음에 행자 들어가. 이 탁 깔았다 하더라도 이 몸에 뺀, 이 무의식 세계에 뺀 습이 안 벗어나. 그래서 백일기도 행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만 하면 자기 이 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려워져. 결혼하면 또 아빠를 미워하듯이 엄마 미워하듯이 또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거기 또 애가 낳게 되면 애가 또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혼자 있고 이러면 바로 우울증 증상이거든. 이게 병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게 심해지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져. 대학 1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고3만 아니랐으면 학교 휴학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대학입이 다 됐다니까 등록 딱 해놓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 적당하게 다니고 기도는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딱
각오를 하고 아까 여기 질문한 사람 들었지? 이럴라 이게 문제고 저럴라 저게 문제고 이래도 문제 저래야 이래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럼 저 사람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런 인생의 되풀이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인연을 지어가 내가 여기서 왔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제 18살 넘어가잖아. 졸업하면.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아버지가 뭐 난리가 피우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남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금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여기서 막아야 돼. 이게 벌써 하면 심해져가 이게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만성화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늘 자살 사이트 같은 거 보고 싶고 이제 거기에 유혹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탁 한 생각 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질문할 거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주위 친구들한테도 벽을 쌓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거부감 그런 것도 있고 친해지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선 친해지고 싶은데 선뜻 내가 안 다가가지고 누가 먼저 항상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세요. 그 지금 마음 먹다고 잘 안 돼요. 그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남자친구나 선배나 남자가 좋은 남자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늘 말을 먼저 못 꺼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날 좋아해 주기를 바라다가 놓치고 이래가 이제 상처 있고. 근데 또 엉뚱한 게 또 나한테 와서 또 잘해주면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불행이 뻔히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 휴학하고 정진을 해라. 만약에 90%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질문 잘했어요. 오늘 질문 한 것만 해도 이미 그렇게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고 그런데 속에서는 불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저한테 욕하는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막 속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해서 이 자기 이 속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게 뭐 내가 성격이 온순해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고 제압하고 싶은 걸 제압하고 이게 내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현실은 그렇게 내가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망설여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벌써 위험도는 절반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는 즉시 이미 벌써 절반은 나간 거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1대1 상담하고 대중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벌써 많이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어떤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까르마를 갖고 있든 우리는 이 까르마라는 것은 전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어진 거다. 형성되어졌다는 말은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진해 봅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각 당의 대선 주자들도 확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촛불을 든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또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폐 청산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기만 합니다. 적폐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속시킨다고 해서 적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폐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면 조선시대 말엽에 보면 여러분들 관리들이 백성을 가렴 주고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황구첨정이라 그러죠. 죽은 사람한테도 정수한다. 백걸징포 이런 말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백성을 쥐어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 소위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요즘 말하면 이 뭐예요? 실세예요. 그러니까 임금 옆에 권력을 잡고 비선실세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도 정치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을 전부 관직을 뭐 한다?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지사 하겠다, 어디 가서 시장 하겠다 하면 돈을 받고 임명을 해준다면 이걸 갖다 매관매직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책을 돈을 받고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니까 지역에 가서 이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사회적으로 만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견디다 못해서 처음에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 화적대가 되고 도적이 되고 유민이 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배울 때 1862년에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삼도 밀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도 민중봉기 이제 이러죠. 옛날에는 난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봉기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 저항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제창하시고 이런 어떤 변화를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중의 어떤 요구를 이 기득권층 관리 중에서 이런 변화 요구를 수용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개화파라 그래요. 개화파. 이 개화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수구 세력, 이 적폐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배후가 누구냐? 이 청나라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청나라의 그런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가, 즉 외세하고 결탁을 해가 또 권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명치 유신을 해서 막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니까 이 개화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일본이 좋게 보여요, 좋게 안 보여요? 좋게 보였어.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뭔가 문물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도 저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해가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조직하고 독립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하려 해도 이 모든 고위 관리들이 썩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대를 빌려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갑신정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못하니까 남의 나라 힘을 빌려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구세력이 다시 청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걸 진압을 해버렸어요. 3일 첫날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이 오래 갈까 안 갈까? 오래 가겠죠. 왜냐하면 이 혁신 세력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 실패를 했으니까 역적으로 다 처벌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구세력이 오래 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을 할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82년이니까 92년, 10년을 이 적폐청산을 개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중이 일어난 게 뭐다? 1894년 동학혁명이다. 이 얘기. 동학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촛불 시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부 힘으로 요즘 말하면 경찰이나 군대로 이걸 막으려 했는데 못 막았다 이거예요. 그럼 못 막았으면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이걸 약간 그래 요거를 받아들여 줄게 해놓고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진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같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혁명 군대가 우리나라의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군과 특히 일군에 의해서 2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됐는데 20만 명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일본에 뺏겨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즉 그걸 갖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다시 싸워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가 일본이 이기게 되고 결국은 다시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 일본이 이기게 되고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으니까 적폐청산을 못해서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고종이 그래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호를 바꿨죠. 뭐라고?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지만은 몸부림쳤지만은 이미 국내의 이런 소위 부패 세력과 그거와 결탁한 외세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해서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또 이 부패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해가지고 다시 일제 침략에 협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저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일제 침략에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친일 잔재를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이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못한 거예요. 왜?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 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북이 분단이 돼 가지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게 주 과제가 돼야 되는데 주 과제가 북한하고 대결하는 게 주 과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3년간 군정을 할 때 한국을 미국이 3년간 통치를 할 때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니까 학교 선생할 사람이 일제시대 때 선생한 사람을 등용해야 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을 뽑으니까 군수라든지 그 일제시대 때 군수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경찰을 새로 만드니까 일제시대 때 경찰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고 군대를 만들려니까 일본 군대 경험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사 검사를 하려니까 또 일제시대 때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이 친일 잔재가 청산되기는커녕
이 미국이 정부를 구성하는 시대에 이 사람이 다 기술 관료로 전부 관료로 다시 등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가를 재건하려니까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기술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뭐 일제시대 때 뭐 역할을 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고 다시 득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청산을 하려는데 이들의 저항이 너무 세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하고 딱 결합을 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일제청산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걸 또 청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조국 근대화라는 쪽에 기술 관료들이 다시 결합을 하고 이 사람 중에 일부가 왜냐하면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뭐 도둑질도 한다 하듯이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일제시대 때 뭐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해도 잘할 거고 뭐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에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몇 사람에게 돈을 몰아줘가 기업을 하라고 몰아줬다 이거야. 국민 돈을. 그러니까 국민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돈을 한쪽에 몰아가 이 사람들이 산업을 일으키는데 공로가 생겼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재벌이라면 이 재벌은 제 힘으로 무슨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 힘으로 큰 게 아니라 정부가 전부 돈을 이렇게 몰아줘서 이제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게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정부하고 이게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이권을 받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그래서 바깥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경제도 성장하고 좋아졌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투명성 이게 모든 운영이 투명하지가 못하고 이게 항상 물밑거래가 있는 이런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 이 최순실 사건도 보면 거기에 이 비선 실세하고 결합해서 삼성 같으면 이제 이건희에서 이정으로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니까 이게 넘어가려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거나 증여세를 물어야 되잖아. 그걸 안 물려면 어때요? 다른 방식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탁이 일어났다. 그게 지금 죄목이란 말이에요. 뇌물죄라 그러잖아. 그 뭐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은 여러 정황은 그 승계를 하는 과정에 특혜를 봐주고 또 돈을 이제 거래한 이런 걸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 재판도 사실대로 될지 또 흐지부지 될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재벌 그룹은 돈이 많으니까 전직 대법원 판사를 했거나 전직 헌법재판소 소장을 했거나 대법원장을 했거나 고법원장을 했거나 검찰총장을 했거나 이런 변호사만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변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니까 이게 재판이 처음에는 용두로 갔다가 나중에 뭐로 끝난다? 3위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일은 이제 민중이 100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연인은 1600만 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이제 저항을 함으로 해서 그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폭로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걸로 끝난다면 촛불 시위에
결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촛불 시위가 이만하다면 결과는 요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 정권 교체는 가만히 있어도 12월이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결국은 뭐만 차이 난다? 시기가 6개월 당겨졌다는 거 빼놓고는 아무 역사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역사를 보면 어떠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1년간 엄청난 시위, 그 당시 2천만 인구 중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이니까 최소. 그런데도 일제히 무력 앞에 실패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패가 아닌 거는 그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그것이 1948년도에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4.19 혁명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게 핵심이 아니고 바로 헌법 개정이 있으면서 제2공화국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87년도 6.25 항쟁의 결과는 뭐예요?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제6공화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민중의 시위가 민중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혁명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정권 교체다 하는 거는 그냥 5년마다 있는 일이 6개월 당겨진 것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혁명이 되려면 정말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왜 이런 비선실세 사건이 터졌을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만 생긴 거예요? 그전 정부도 있었어요. 자, 6공화국 즉 생기고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노태우 정부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황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전두환 정부 때는 또 동생이 있었죠. 정경환이라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 들어오면 소통령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 삼홍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홍삼 트리오. 홍삼이라고 알아요? 홍자들은 아들 셋이.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 또 봉하대군 이런 말도 있었고, 이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는 무슨 만사형통 들어봤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통한다? 형을 통한다. 이런 식으로 늘 비선 문제가 있다. 왜 이 비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 옛날에 왕조 시대에 보면 이 비선 실세가 주고 누굽니까? 첫째 황후죠. 외척. 두 번째 총애받는 후궁이 비선 실세가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누가 비선 실세합니까? 환관. 그 임금 말 전하는 요번에 뭐예요? 문고리 삼행방이 황간택 아닙니까? 그죠? 말 전하는 사람이 권력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생길까?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이라면 뭐든지 통하면 그 임금의 명이라는 이름을 빌리는 사람, 그 척근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 직책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서실장이라든지 무슨 직책을 맡아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돼도 책임을 안 집니다.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독점이 되면 반드시 그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될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왕의 권력에 가까울 만큼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켜야 될까 안 될까?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뭘 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해서 이것을 시정할 제도적 방침이 됐을 때 이게 적폐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꾸면 거의 박근혜만 처벌한다고 적폐청산이 되느냐? 그건 아주 극소 적폐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권력은 다 어디 있다? 중앙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권력 배분이 8대2입니다. 이게 6대4 정도라도 지방의 권력이 이양돼. 이게 뭐냐? 지방 분권이 돼야 돼.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싸움이 없어져요. 중앙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전부 중앙 권력 잡으려고 지역으로 힘을 모으든지 이렇게 날린 거예요. 뭐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해버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지방 분권의 대통령 권한의 분산. 두 번째 지방 분권. 세 번째는 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 구조로 돼 있어요. 이기는 사람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상도는 전부 한나라당 그 이후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나오고 전라도는 민주당이 다 당선돼 이런 게 나왔대. 근데 실제로 표를 보면 그만큼 안 돼. 한 6대4밖에 안 돼. 그럼 국회의원도 6대4로 나와야 되는데 100% 한쪽이 다 먹는다. 왜 그럴까? 승자 독식 구조라서. 이거를 비례 연동형으로 해서 경상도에서도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6명이면 민주당도 야당도 4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만큼 의원으로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51%를 넘어가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10%를 얻었다 하면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30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못 갖는 거예요. 왜?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이 나눠먹게 하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바꿔야 됩니다. 권력 구조상. 첫째가 뭐라고?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예를 들면 이제 내각으로 권한이 이관이 좀 되고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건 좀 안 맞아요. 상권을 다 장악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 분권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선거법 승자 독식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적폐가 이 지금 똑같이 지난 30년간 이루어지는 인적폐가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재벌과 권력과의 결탁도 돼요. 적폐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들이 다 이 재무부 출신이에요. 그걸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다 삼성 장학생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첫째가 불공정한 거예요. 이 자유경쟁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데 경쟁을 중심으로 할 때는 경쟁이 뭐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공정하다는 건 세 가지예요.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균등.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에요. 부모 잘 두면 그냥 먹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정유라 아닙니까? 부모 잘 둔 것도 네 실력이다. 부모 잘 둔 게 네 복이다 이 말은 있었지 네 실력이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확 그냥 불붙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너도 성공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는 이게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같이 주어진 게 아니다. 두 번째, 경쟁 과정에서 룰이 공정해야 되고 감독이 공정해야 돼요. 근데 룰이 불공정하고 감독이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여기 이제 불만이 많죠. 세 번째, 경쟁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됐을 때 승자 독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승자 독식 구조가 되면 패자는 다음에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합니다. 이게 경쟁이 아니고 뭐가 된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전쟁 수준으로 맞붙는 거예요. 상대가 잘 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공평한 분배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상품이 아주 적었어. 운동회 할 때 노트가 상품으로 조금밖에 안 오니까 10명이 뛰었는데 1, 2, 3등을 선택을 하면 1등은 노트 3권, 2등은 노트 2권, 3등은 노트 1권, 7명은 없어. 그래서 우리 운동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 운동회를 했는데 노트 1권도 못 가져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 게임에 노트 20권 이상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이걸 옛날식으로 배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은 10권, 2등은 7권, 3등은 3권, 나머지는 없어. 근데 이거는 승자 독식 구조예요. 공평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이 나눈다. 한 사람당 2권씩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기본이니까. 일단 10명을 참가상을 주는 거예요. 한 권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이 몇 개 남았습니까? 10개 남았죠. 10개 1등을 몇 권 준다? 5권, 2등을 3권, 3등을 2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1등은 6권, 2등은 4권, 3등은 3권. 그리고 나머지는 1권.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분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은 누구나 다 기본 생존권은 제공이 돼야 된다. 이거를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럴 때 이 사회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는 아까처럼 저렇게 지 고집 피우고 이 성질 급하고 대한민국 사람 제일 성질 중에 1번 급한 거예요. 빨리.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빨리 돼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 좀 욕심이 많아요. 인정합니까? 한국 사람끼리 보면 모르는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욕심 좀 많아요. 세 번째, 한국 사람이 고집이 좀 세요. 인정해요? 그러면 성질이 급하고 욕심 많고 고집이 세면 행복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래서 한국은 GDP로는 세계 13위, 1인당 GDP로는 세계 28위, 근데 행복도는 세계 117위예요. 그럼 여긴 첫째는 국민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면 동남아 사람이 와서 보면 괜찮은 사회, 삐까번쩍한 사회, 살만한 사회인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첫째, 공정성이 담보가 안 돼 있어요. 불공정한 사회예요. 그럼 불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가 아우성을 치겠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가 아우성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럴 때 보면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이 좋은 점은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석 달을 아우성을 쳐도 잡혀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다는 건 또 굉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 아니에요. 굉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위를 먹칠을 했는데 이 국민들의 이러한 성숙한 비폭력 평화적인 저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아주 빛낸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 대한민국은 국민은 똑똑한데 지도자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가 이 불공정이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다? 불평등이에요. 먹고 살만한데 제가 이분에게 이따 끝나고 10만 원을 주면서 저녁식 사세요.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이고 스님 막 칭찬을 입에 닳도록 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100만 원을 딱 주면 이분이 더 기분 좋을까? 입이 쑥 나올까? 입이 쑥 나와요. 아니 사람 차별하나? 쟤는 젊다고 더 주네? 스님이 뭐 평등하다고 아까는 법문은 하더니 이러면서 쑥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차등이 생기면 불만이 생겨요. 그럼 현재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한 편에 들어가요? 약한 편에 들어가요? 아주 심한 편에 들어가요. OECD 가입국 중에 선진국, 소위 선진국 중에 2위에서 3위 정도 합니다. 이 불평등도가 그만큼 심해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만한데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해야 돼. 이걸 해소하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한다 그래 찍어줬더니 김종인 수석 주장한 사람 바로 잘라버렸지.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가 또 이번에 하다가 또 나왔지. 왜? 그거 가도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사회는 전부 이 가진 자를 옹호하는 정치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의당의 기반이 어디예요? 민주노총이에요. 맞습니까? 민주노총이 국민소득 5천, 연봉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소득 5천, 연봉 5천만 원 여기도 있을 텐데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해산시키는, 정부가 종북주의라고 해산시키는 최좌파 정당도 국민의 소득 상위 10%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말로만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불평등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는 좀 불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인사가 뭐 옛날에는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인사했어요? 밥 먹었나? 식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했죠. 헤어질 때는 조심해리.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사람들 보고 다 뭐라 건다? 조심해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하다. 근데 요즘 밥 먹었나? 이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아직도 아들이고 딸이고 어디 가고 헤어질 때 조심하란 말은 해야 안 해요? 해요. 이게 안전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것도 이게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안전 중에 가장 심한 게 전쟁의 위협입니다. 전쟁보다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전쟁 위험이 제일 높은 지역을 꼽으면 중동하고 한반도. 2대 불안정한 지역에 우리가 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6.25 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에 전쟁 위험이 어떻다고? 제일 위험도가 지금 높아졌어요. 지금 요번에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어떤 거냐?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이게 다 동원이 돼가 북한을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이 세죠. 남한은 뭐라고 합니까? 지도에서 평양을 없애버리겠다. 이 정도로 지금 극한적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면 지금 얘기하겠다는 오늘 신문 났죠. 중국이 북한 저거 책임져라. 핵 문제 너거 책임져라. 너거 책임 안 지겠다 하면 손 떼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겠다는 건 뭐예요? 군사적으로 폭격하니까 너가 네가 맡아서 해결하든지 못하려면 내가 폭격할 테니까 네 가만히 있든지 해라. 이 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4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뭐 라면 사는 사람 하나 없잖아. 굉장한 도인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됨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지금 좀 유리한 편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게 분쟁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부추기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의 조건은 지금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미중의 경쟁과 갈등,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이 평화를 유지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된다고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지 몰라도. 왜 그럴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법을 하나 만들려면 150명 이상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너무 150명 갖고 싸우니까 180명 이상 지지를 받아야 법이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정당도 180명 이상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두 개 합해도 180명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소로 3개가 협력을 해야 이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된다 해도 119석, 국민당이 된다 하면 38석,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고 싶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적폐청산을 하려면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죠. 어느 한 사람을 잡아가. 근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통령이 검찰 시켜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잡아여라 해가 이렇게 초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허지부지 돼요. 나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러면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폐를 일으키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보다는, 인적 청산보다는 뭐에 더 청산의 핵심을 줘야 된다? 법적 청산, 제도적 변화를 더 핵심에 둬. 제도적 변화를 하려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적어도 3개당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헌법이든 뭐든 개정이 돼요. 그러면 상대편까지도 협력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논쟁할 때 저놈하고 손잡아가 무슨 적폐청산 하나,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럼 저 사람하고 손 안 잡고 어떻게 적폐청산 하나, 이 말도 맞아요. 문재인하고 안희정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게 적폐청산이 100이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80 정도밖에 청산할 수가 없다. 왜?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려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 동의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니까 그걸 100% 청산하겠다 그러면 의회 통과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하자 그래 버리면 청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적폐청산은 돼야 된다. 그런데 인적 청산보다는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제도적 변화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도 의회 180석을 확보할 상대당과 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적폐청산이 된다. 무조건 하겠다는 건 선명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지금 경쟁을 하는 관전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 나쁜 놈들 저거 막 확 쓸어버리면 막 속 시원하겠다, 이것만 갖고는 현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적폐청산이 1948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 적폐청산을 못한 이유는 친일 세력의 저항도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청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을 못 이긴 거예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대 악법 청산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중에 국가보안법 하나, 국가보안법 중에도 무슨 고무찬양제 같은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 이런 거 하나라도 청산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지. 근데 4개를 한꺼번에 하려다가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럼 반대한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청산하겠다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현실을 고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청산을 너무 수준을 높여서 하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일제에 아부한 사람의 후손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독재자 후에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독립운동 후손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도 가지고 있고, 불교도인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진보적인 사람 입맛대로 다 하려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이 저항을 할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이가 막 지지율이 제일 높다 하더라도 인지 보수 세력이 또 힘을 합할까 안 합할까? 합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너무 기고만장하면 적을 많이 불러와서 역전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명하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적폐청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보다는 어떤 청산을 더 중요시한다. 법적 청산, 제도적 보완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대통령 되면 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사람은 못 믿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을 믿지 마라, 법을 믿으라 그랬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법에 의지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믿어. 사람만 믿으면 6번 대통령이 다 나쁜 놈이에요. 이게 제도의 영향이 커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청산을 구체적으로 제도적 청산하려면 협치를 해야 된다.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입맛대로 할 수는 없고 이번에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대도 동의할 만한 그런 정도의 적폐만 1차로 청산하고 재벌과 정경유착의 문제, 이건 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잖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으면 다수가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사람까지도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했기 때문에 되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했으면 탄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공로를 꼭 야당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들 편에 있던 사람도 60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당, 적어도 탄핵에 동의했던 바른정당까지도 동의를 얻는 범위까지만 적폐청산이 되지,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청산은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적청산은 제도적 청산,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를 우선 청산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적폐냐? 첫째는 이 권력 구조의 적폐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중앙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선거법이 승자 독식 구조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돈이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이것과 권력이 결탁하고 있고 이것이 초법적으로 행해진다. 법의 범위 안에서 협력 결탁한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하고 결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볼 수가 없는 거다.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자꾸 재벌이 초법적인 행동을, 불법적 행동을 자꾸 무마하려는 것은 이번에는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재벌을 없애버리자, 손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재벌의 뭐를 없애자? 불법적 행동과 초법적 행동은 제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 거래, 이 가진 자에게 유리한, 그 학교도 안 갔는데도 뭐다 출석했다 그러고 시험도 안 쳤는데
점수가 나오고 이런 건 개선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아무리 대통령 뭐하고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집안 아이라도 이런 거는 불법적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만연돼 있다. 이런 것이 이번에 개선이 되면 촛불 시위는 시위를 넘어서서 촛불 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제도적 보완이 안 이루어지고 정권만 교체됐다 그러면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부를 하더라도 3년 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꼴이 또 나게 된다. 그럼 또 국민들은 엄청난 또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위에서 끝나고 정권 교체됐다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